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실 영상을 줌을 한번 했었는데 녹화가 중간에 계산을 좀 한다고 포즈를 눌러놓고 뭐 계속 연결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어제 있었던 공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재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뭐 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저희 뭐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고 뭐 좀 여기 있는 피해자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에 적혀 있네요. 기업의 피해자들을 위한 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 공유와 우리 투자금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재판에 그동안 갔었는지, 재판 방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말로는, 어, 그, 항상 공판에 참석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에 이 사람이 계속 방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재판을 방청을 하고서 올린 정보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즈를 눌러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어,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의 병합은 아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판종과 오인의 사건이 병합은 아니고 뭐 이런 내용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이렇게 다 좀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상식선에서는 이런 게 정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뭐 고생했고 수고했고 뭐 이런 거 감사하고 뭐 다 좋아요. 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 가지고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 요즘 비상대책위원회의 내용은 뭐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일단 뭐 소위 말하는 리더가 교체가 되고 뭐 법적인 고소가 일어나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 몇백 명이 있던 그 방은 지금 어떠한 정보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청을 하고 나서 어떠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시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어제 뭐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은 줌을 통해서 녹화한 내용을 근데 오늘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설명도 좀 곁들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몸이 좀 좋지를 않아서 아, 뭐 앞에 했던 게 약 1시간 5분 정도를 했는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네요. 우선적으로 어제 재판 내용에서 뭐가 그, 방청을 하면서, 아셔야 됐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제 재판은 사기 등에 대한 재판으로 김판종 씨에 대한, 뭐, 2024 고합 584와 그다음에 박성준 외에 송가병, 최영규, 강지원, 강영대와 관련되는 2025 고합 225에 대한 그
병화까지는 아닌데 사건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정인이 박윤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크립티드의 대표이사이고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CTO, CSO의 역할을 했던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재판에서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다. 그게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그 언급들을 했어요. 뭐 검사, 그다음에 어, 피고인, 변호인 쪽에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정인이 또 답변을 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KOK 플레이라는 뭐 일종의 이데리움 기반의 DApp과 완전히 저기 분리된 상태예요. 어제 정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우리가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스테이킹 했던 거예요. 그 스테이킹 했던 재원이 그 자산이 제대로 남아있고 이거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을 방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뭐 이러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문제는 그 스태킹 해놓은 것 중에서 비트 이더 USDT가 현재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USDT는 당연히 뭐 예전에 지금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KOK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장도 거의 다 폐지가 다 돼버렸고 심지어 인도 닥스조차도 지금은 폐지가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로 우리 KOK 지갑 자체를 열 수조차도 없어요. 앱 자체가 닫혀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KOK 플레이 앱에 프론티어라고 스테이킹을 한 사람, 스테이커로서 여기에 한 80만 명이 지금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고, 뭐 저희는 한 8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그 고발인 쪽에서는 9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투자 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2022년 뭐 기준으로 해서 정인이 박윤성이 답변을 한 내용으로 보면은 계정이 한 4만 개 정도, 현재는 한 9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그럼 그 4만 개의 계정이 생겼고, 그건 이제 사람 숫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 투자에는 다계정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4만 명 정도. 그러면은,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냐? 80만 명. 여기는 4만 명. 4만 명에 80만을 하면은 비율로 따지면 20대 1이에요. 근데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KOK 재단에서 KOK의 이 메인넷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거기 그 정인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K 스테디움이라는 건 KOK를 기축통화로 한 메인넷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고 4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그 분리를 하는 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운영사에서 그거를 했는 거냐 아니면은 이 그거를 왜 분리했느냐는 내용을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다오라는 그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뭐 그게 결국에는 그 다오를 작동을 하는 거는 자산 이전을 한 사람 4만 명, 뭐 4만 개의 계정이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개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네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SOM이라고 해요. SOM들이 SO들에게 델리게이트 위임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안을 올려놓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 한 98%가 이 KOK와 K 스테디움을 분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비트, 이더, USDT, KOK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KOK 재단에서, KOK 재단에 지금 재단 이사장이 분명히 있지요. 여전히 뭐, 아직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토마스 프레이겠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자산들을 K 스테디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KOK 그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KOK와 K스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80만 명,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80만 명이 여기 있고 4만 명은 피해자도 아니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KOK에서 스테이킹을 했던 것들을 뺐잖아요. 언스테이킹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됐느냐? KOK를 가지고 있어도 거래소에서 KOK를 몇 개를 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차익을 통해서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가격이 높을 때 팔게 되면은 그 차이만큼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은 KOK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자산을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을 했고, 근데 실제로 스테이킹이라는 의미는 이거를 가지고서 네트워크 운영에 뭐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네트워크에서 하는 역할이 통상적으로는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그 네트워크에 그 스테이킹한 자산을 보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뭐 블록 검증이라든가 생성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일종의 재단이라는 게 그 스테이킹을 한 것들을 받아서 위임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재단이 스테이킹을 한 것 중에서 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 거기에다가 대신 그 많은 양들을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 놔놓고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 이더리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스테이킹을 대신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뭐 보상을 받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스테이킹을 대신 해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이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 스테이킹 한 거를 그 대신 해가지고 위임을 받은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그거를 또 분할을 하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를 이들이 예를 들어서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으로 옮겼다. 이게 범죄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는 걔들이 뭘 홀라당 홀라당 처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 개념과 스테이킹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를 투자금처럼 걔들이 썼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맞는 것지만은 실제로 스테이킹과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거는 완전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완전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재판 그 내용에서 검사든 검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메인넷에 대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엄청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미디움이라는 그 조직의 회사의 기업의 그 멤버들이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뭐 소위 말해서 어, 이 삼성 SDS, 그 다음에 뭐 SK, 그 CNC, 뭐 이런 쪽과 이런 독자적인 어떠한 그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SDS에서는 뭐 한 5억 원 정도를 줄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적어서 어, 이, 그, 우리가 그거를 수용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쪽도 있고 하니까, 뭐, LG도 있고, SK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 SDS가 5억 원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좀 더 이제 가격, 뭐, 니고시에이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은,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해가지고, 메인넷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금액을 통상적으로 뭐, 이 난이도에 따라 갖고 뭐 그 고중 소 대중 소 뭐 이렇게 나눴다고 했을 때 대에 해당이 되는 게 독자적인 블록체인 그 메인넷을 그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한 2년 3년 정도 걸린대요. 중간 게 있고 뭐 그 아주 기본적인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그 비트코인에서 이 하드포크가 아니라 소프트 뭐 이 저 큰 변화 없이 적은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새끼치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하드포크 뭐 소프트포크라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 시스템을 새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을 해주더라도 기간이라든가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아까 삼성 SDS에서는 독자적인 메인넷을 개발을 해주는데 5억 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뭐 좀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수준을 최대 한 20억, 뭐 2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금액인데 우리가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KBS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거기에서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담당 PD가 그 미디움 방문을 해가지고 뭐 몰래 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었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KOK 재단으로부터 약 한 70억 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 그럼 KOK 재단에서 이 미디움에 KOK 그 메인넷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하면은 70억을 줘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넷에 지금 K 스테디움의 이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 뭐 또는 대표 CEO가 누구냐? 김판종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을 하는 개발을 했고 운영을 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게 크립티드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 검사가 박윤성 증인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KOK 재단으로부터 KOK 플레이의 운영권 인수를 뭐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기사를 보고서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부사장급이 되게 많아요. 뭐 CSO, 뭐 CTO, CO, CF, 뭐 그 CFO 뭐 그래가지고 한 네다섯 명 뭐 그 정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백서상에도 이미 보았다시피 그렇게도 있는데 검사가 또 물었는 게 뭐를 물었나 하면은 아니 이러한 KOK 재단으로부터 이 KOK 플레이 이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하는 데에 그거를 이 임원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인이 답변을 하기로는 자기는 이 회사의 주식회사 미디움이 2018년도 뭐 설립일이 10월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CTO로 거기에 일을 시작을 했고 그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1년인가 1년 반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그 CTO로 있다가 CSO 뭐 전략 뭐 책임자 뭐 이렇게 스트래티지니까 그게 이제 전략 책임자로 기술 책임자에서 전략 뭐 책임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2018년, 19년, 20년, 19년, 20년이면은 그 시점 정도가 되면은 21년 4월에 KOK 재단으로부터 그 KOK 플레이 그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략 책임자인데, 그 다음에 그, 개발을 하고 있던 그런, 그런 부서도 뭐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은 2021년도에 그렇게, 2021년 4월 정도에 동아닷컴하고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었고, 그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인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인이, 박연성 정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인수를 누가 했느냐? 미디움 솔루션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디움 솔루션이 현재의 크립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CTO로 자기는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뭐 했지 이 KOK와 관련되는 거는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CSO가 되는 시점을 또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전략 책임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그 나중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KOK 재단으로부터 그 운영권을 인수를 하기 전에 뭐 KOK 재단의 KOK 플레이 플랫폼 그러니까 KOK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궁색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김판종이라는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 KOK 플레이 에, 플랫폼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운영권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임원 회의를 하겠지요. 뭐 그날도 피고인을 뭐 의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사회가 있고 거기에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분명히 그 사람도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인수 결정을 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 어제 있었던 내용도 처음부터 듣다 보면 업무상 배임과 다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 8시에 주음을 했는데 지금 11시 49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테이킹을 해놨던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인한테 이더리움 370개 정도를 박윤성 정인에게 이게 누군가한테서 주어졌고, 이거를 박윤성 정인이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덱스, 그 탈중앙화 그 거래소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를 알고서 이더리움 370개 정도를 자기한테 주면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덱스죠. 그 덱스에 투자를 해서 그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받고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저도 덱스는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이게 좀 사실은 페어로 두 개가 움직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니까 1,4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또 줬대요. 정인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굴리다 보니까 뭐 수익이 좀 나다가 결국에는 한 30%의 손실을 보고서 520개 이더리움을 이 김판종인지 뭐 정광은인지 뭐 그 두 사람이 누구한테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520개, 남았는 520개를 이 지갑으로 보내라. 그게 주소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검사하고 그다음에 박윤성 증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20개, 370개, 뭐 100, 1,400개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개수를 이야기하고 이들용 개수를 이야기하고 서로 막 하여튼간에 저는 좀 도저히 뭐 개념이 기본적으로 좀 없이 서로들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30%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김판종이 줬던 정강훈이 줬던 장강훈인지 정강훈인지 뭐 거기에서 줬던 토탈 개수를 따져보면은 약 1,800개가 돼요. 그거를 제가 포저를 누절로 놓고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봤는데 1,800개 곱하기 2,500달러.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을 2,500달러로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 환율 1,400원 정도를 하니까 63억이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좀 더 내려갔던 어쨌든 수십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십억 원에 해당이 되는 이 이더리움 개수 토탈 1,800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광훈인지 뭐 그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덱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느냐? 아니면은 김판정이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이더리움을 370개, 1,400개 정도를 사가지고 박윤선이한테 줬느냐? 그래서 덱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또 웃기는 거는 30%를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1,800개를 줬는데 520개 남았어요. 520개를
가르쳐주는 그 어드레스 지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와 지갑을 월렛이라 하고 어드레스는 이 암호화폐들이 움직이 다닐 수 있는 현금이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거는 계좌라고 하죠.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로 돈이 돌아다니죠. 암호화폐는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로 움직여요. 월렛에서 월렛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월렛이라는 게 본래는 어드레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준 거는 1,800개를 줬는데 520개를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한 60% 이상을 10% 이상을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30%라고 그러고 했던 간에 근데 제가 여기서 1,800개의 이드리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저는 중요시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정보 공유방에서 올려놨는 재판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런 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거 가지도 않아요. 고생했죠. 뭐 그 사람이 아마 용인 사람일 거예요. 그거 갔다가 오면은 고생했죠. 근데 올려놨는 정보는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요번에 재판에 가가지고 방청을 하면서 알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뭐 저한테 이 후원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금 전 재단 이사장 그 사람하고 이렇게 법원에 같이 온 사람들 두 명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뭐 어, 그쪽을 믿고서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하고는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라고 하면 정보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이게 문제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사기 유사 수신 등과는 좀 거리가 있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이 있다는 이거를 재판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메인넷과는 완전히 별개다, 우리는. 실제로. 그 다음에 메인넷과 완전히 별개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태킹 했던 것들은 그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 1,800개 여기에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메탈 아츠라는 그 회사의 매출이 만들어진 것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스태킹 한 거에서 나갔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명배영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CCO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이 그 회사에다가 또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여럿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미디움 솔루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회사예요. 그럼 그쪽이 전부 다 매출이 뭐 제대로 있었겠느냐?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정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회사에 신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경력직 정도의 신입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최소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일반적으로 조금만 되면은 1억 원이래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2억 원이래요. 그럼 그 숫자가 되게 많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20년, 21년 상반기까지 자본 잠식이라고 그랬죠. 12억 정도의 자본 잠식 돼봐야 뭐 얼마,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19년도에 제로, 2020년도에 3,840만 원, 21년도에 160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실제로 매출이 제대로 있었겠느냐. 뭐, 또 하는 이야기가 그 확인을 저는 이 검찰이든 경찰에서 확인을 했어야 돼요. 뭐나 하면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또 언급을 해요. 변호사가. 거기에서 매출이 있었다. 근데 저는 뭐 그, 어, 기자인지 PD인지 한국도로공사에 연락을 해봤다고, 직접 연락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비디오미는 회사를 몰라요. 이 공급처 중에서 1차, 뭐, 어떻게 보면은 공급처, 그런 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한국도로공사하고는 아무런 뭐 기록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뭐 확인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스테이킹을 해놨던 우리 자산들이 그렇게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를 이 사람들이 보관 또는 뭐 바이낸스나 뭐 이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자체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분명히 사라졌을 거라고요. 이건 우리는 그 이용자 가이드라인 그 약관 거기에도 보면은 이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스테이킹 서비스는 있어대 투자, 뭐 채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다 그러니까 뭐 미디움 솔루션이 그냥 미디움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게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스테이킹 지갑을 뭐 송제표를 통해서 어, 이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USDT 80%뭐 이더리움 20% 해가지고 한 20억 원 정도 그 US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약 140만 불씩을 계속 주고하면서 그거를 매수를 5.6에서 5.8달러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하라라고 그 매수만 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월급을 뭐 300 몇만 원씩 뭐 숙식 다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USDT와 이더리움을 어디에서 끄잡아내서 그걸 주겠어요? 그리고 그 매도 물량들이 실제로 누구 건지를 또 확인을 해보셨어요? 이게 자산 이전을 한 걸 가지고서 했을지 아니면은 이게 유통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 물량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누가 이 매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암호화폐예요. 이더리움과 USDT. USDT가 1억 4,700만 개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고, 이더리움이 약 53만 개가 들어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입금되는 숫자가.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숫자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이 스테이킹 자산이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370개, 뭐 1,400개도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런 것들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판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정보라고 전달이 돼야지. 그게 정보지. 그 다음에 메인넷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뭐, 한 수십 가지, 뭐, 제 기억으로는 한 70 몇 가지인가, 뭐, 그렇게 번호를 뭐 계속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인이 카이스트 석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하고 했다 그러더라? 하여튼 간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뭐 100억짜리 뭐 몇십억짜리 뭐 이런 걸 한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이프렉스 뭐 이런 거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처리 속도를 뭐 15,000 TPS까지 15,000 TPS까지 올리는 것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ISO 1705라는, 그러니까 ISO 1705라는 거는 사실은 이 시험소가 갖춰야 될 그 신뢰를 할 만한 조건들을 갖췄느냐는 거를 그 증명을 하는 그런 그런 랩이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인정받은 게 ISO 17025에 준해가지고 인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결과 15,000 TPS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뭐, 그런 쪽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이디어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테스트 넷 자체도 거꾸로 이쪽에서 뭐 제공을 하고 온사이트에서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스피드가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트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쫙 달려요. 250km, 300km 달린다. 그 다음에 그때 연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최대 연비가 몇 킬로를 달렸을 때 최대 연비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을 하는 것과 이거를 실제로 이 도로에다가 갔다가 차를 운행을 했을 때 신호등도 많고, 뭐, 이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 잼이 돼버리면은 움직이도 못하고 막 그랬을 때 이 연비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넷의 의미는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거를 가지고서 공인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5,000 TPS, 실제로 15,000 TPS, 그리고 15,000 TPS 나오면 뭐예요? 메인넷의 주된 수익은 뭐냐? 개수비예요. 사용료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메인넷만 있어가지고 수익이 뭐 사용료가 나오느냐? 개수비가 나오느냐? 없어요. 메인 메인넷만 만들어 놨던 이야기는 설로 있고 역사 있고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용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거는 건물은 역사는 뭐 자꾸 이제 이끼도 끼고 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 선로는 부식이 될 거고, 근데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비유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지, 뭐 이끼가 낄 일도 없고, 어, 녹슬지도 않겠지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D앱이 많이 이 메인넷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정의는 해요. 근데 없었잖아요. 이유가 왜요? 뭐예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장점만을 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의 기능은 아예 없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오픈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서 했다라고 하면은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겠죠. 한 3년 지났잖아요. 그, 그,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소프트 포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존에 있던 기술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 뭐 이랬다라고 이런 경우는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하면은 대인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워블릭으로는 전혀 작동을 한 게 없고 프라이빗으로만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라는 거는 일종의 허가형이잖아요. 내가 소스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 디앱을 올리겠다고 하는 쪽이 있으면 거기에다가만 제공을 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게 실제로 독자적인 기술이 있기나 한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 그, 아, 하고자 하는 말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포즈, 일시. 그, 사실 재판이 약 3시간 40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아, 오늘은 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늦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 한 3, 40분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3, 40분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10%, 근데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내용들을 빼고 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변호인 측에서 계속해서 메인넷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미디움의 정인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 사업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렇다는 내용을 좀 인식을 좀 해주고 싶고 뭐 그랬는 것 같은데 판사가 주심 판사가 중간에 제지를 한번 시켰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메인넷과 KOK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메인넷은 떼버려야 돼요. 이거는 재판에서 거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은 제지를 시키지요.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빼주세요. 뭐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 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뭐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질문을 하고 정인이 답변을 하는데 뭐 짠 듯이 그랬죠라고 하면은 네 아니죠라고 하면은 뭐 그 아니요가 아니고 안 했지요 또는 아니지요라고 했을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그 한 70 몇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개는 이 재단과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재단에 속해 있는 KOK 플레이 플랫폼과 메인넷은 별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자산을, 이더리움을 1800개 정도를 끄잡아냈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스테이킹한 자산이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옮긴다고 해야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판종이냐, 아니면 토마스 프레이냐, 아니면은 한지욱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스테이킹 해놓은 것들은 빼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보관자의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사용을 하라. 투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투자금이 결국에는 그 투자를 받은 쪽에서는 이제 자산으로 돼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근데 스테이킹은 그 자체는 수량적으로는 변화가 없이 뭐 해당되는 네트워크에다가 고정을 시켜 놔놓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량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테이킹과 투자금을 동일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업무상 배임, 이걸로 맞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 좀 또 그 좀 이상한 이야기가 미디움에서 발행을 했던 우리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토큰이라고 정의는 이야기를 했고 메인넷이 나오기 전에 먼저 15개인가 10억개인가를 발행을 한 게 MDM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2019년도쯤에 덜 달카더라 11월 달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때쯤에 MDM을 발행을 15개인가 뭐 몇 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메인넷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8월인가 뭐 그때쯤 돼가지고 KOK의 메인넷, 그게 K 스테디움이죠.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그때 시작을 했다고 치고 2021년 8월, 2022년 3월인가 뭐 크로즈 베타, 4월에 오픈 베타가 론칭이 됐다. 그러면은 한 7, 8개월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뭐 자기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처음부터 계속 개발을 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21년 8월부터 해가지고 K 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했다. 그럼 기간적으로 한 8개월짜리면은 이거는 중하급 독자적인 이 그 메인넷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오픈 소스가 없다 이거예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앱이 들어와야지 뭔가 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이거를 수익 배분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메인넷이라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또 하나가 합의 알고리즘을 되게 주장을 해요. DPoS 그다음에 DPOI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DPOI와 I와 S가 엄청난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DPO에서는 지분 증명이 위임 지분 증명이잖아요. 그러면 위임받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이 보상을 받으면은 그 위임을 해준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그만큼의 지분만큼의 보상을 그 분배를 해서 서로 가지는 거잖아요. DPOI에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은 그게 지분이에요. 지분율이에요. DPOI라는 아이도 한 개를 투자를 한 사람과 10개를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를 10개를 한 만큼 뭐 그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뭐 수익 분배지요.
분배를 10개짜리고 1개짜리를 똑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지분율이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D앱 개발자가 돈이 없는 D앱 개발자에게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DPOI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저가 이미 있다. 이거예요. 스테이킹을 했을 때도 똑같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인베스트먼트 한 사람이나 인베스터리나 스테이커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유저도 똑같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뭐 분배를 받는 것도 똑같고, 보상받는 거나. 근데 이거를 투자금이니까 뒤에 개발자가 돈이 없을 때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암호화폐, 뭐 K스타, KOK 이거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도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립티드에 400 밀리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0 밀리언이라고 그게 4억 달러잖아요. 근데 이게 7달러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0.7달러가 되면은 4천만 달러예요. 0.07이 되면은 400만 달러예요. 0.0007이 되면은 이게 40만 달러밖에 안 돼요. 40만 달러면은 한 5억, 6억 정도 되지요. 5억, 6억은 한 사람한테만 좀, 한 업체에만 줘도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뭐 디액 개발자한테 1억씩 사실 지원 못 해주지요. 뭐 한 5천만 원 많이 줘가 5천만 줬다. 그러면은 40만 달러면은 한 20개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팔아갖고 준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 40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4억 개다 5억 개다 할 때 이거를 내다 팔게 되면 가격은 더 떨어져요. 예전에 뭐그 K 스테디움에 어, 이 수량을 추가로 더 이렇게 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투표를 한 게 있어요. 기존에 먼저 했는데 수량이 그만큼 가지고 거래소로 나가니까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래 그거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들을 또 추가로 투자풀에 있던 걸 끄잡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투자 개념으로 DPOI가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열변토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뭐 열변까지는 아니었는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든 판사든 그또 뭐 눈만 끔뻑끔뻑 하는 피해자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하고 DPOS 뭐 그런 거와 우리 사건, 여기에서 피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3시간 한 40분 정도. 저는 어두운 시간에 운전을 해갖고 오고 구미에서 거기까지 갔고 가자마자 바로 어, 검찰청에 가서 의견서 5차로 제출을 하고 이 그 재판 방청을 한 3시간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빵 하나 먹고 운전해서 집까지 와서 오자마자 또 어제 줌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하려 그러다가 정보방도 있고 뭐 정보방보다도 먼저 뭐 비대위라는 데에서 고발자들이 거기는 뭐 그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지요. 공식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을 재판 내용을 공유를 해야지요. 근데 거기에서 공유를 한다는 게 글로 써요.
아까 그 뭐, 여기 그 정보 공유방에 방장이라는 사람이 글 올리는 거 봤죠? 두 단락이에요. 총 요 정도로 해가지고, 폭으로 해가지고, 총 5줄. 그게 다예요. 그게 정보예요? 그게 정보냐고요? 비대위 쪽에서도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뭔가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고 갔으면은, 이거를 검사한테,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죠. 검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군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는 돈 엄청 벌어요. 11명이 이 사람 김판종 씨로부터 수임료를 받아요. 한 만큼. 그 다음에 이 수임료 결정을 한 만큼 받아요. 검사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판사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월급은 똑같아요. 정말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구별을 좀 하고 이거를 완전히 떼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판사나 검사가 알아듣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있느냐? 그것도 관련도 없어요. 근데 피해와 관련된 자산은 스테이킹 자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해 놔놓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더리움 개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도 1800개가 520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개념이 없고 그리고 이 변호 뭐 그 마지막에 마지막 쯤에 검사가 이 정인에 대해 가지고 정은 내용이 이 뭐 소위 말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발끈하더라고요. 발끈하니까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 몇 가지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정인석에. 안 그러면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 건데 사건화하지 않은 게 어, 당신도 분명히 광의의 그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마이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인석에 당신이 앉아 있는 거지. 당신도 조금 근데 사건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CSO를 했어요. CSO가 CTO도 했고 CSO도 했다는 거잖아요. 전략, 전략 책임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뭐 판사도 뭐 종종 봐가면서 정인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뭐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자금 추적을 한번 해보면은 과다한 이런 그 회사가 매출을 올린 대비 과다한 이 뭐 보수가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되고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지갑 그런 것도 추적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도 그거는 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공범자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고발을 김판종 하나만 한 이유는 하나를 잡아당기면은 고구마 쭉, 저기 뭐 그 넝쿨째 뭐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고소자들처럼 사기등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한지욱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외로 도피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제가 분명히 들은 거는 불송치라고 했지 장효조 그다음에 한지욱은 불송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이게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이 경찰서에 출두를 할 수 없도록 도망을 가 있기 때문에 뭐 수사 중심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럼 공범자 주범이 한지욱이고 자금 관리자가 장효조인데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장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김판종 박성준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공범자잖아요. 하여튼 제가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 지금 진행을 한 내용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제가 기본적으로 어제의 재판에서 뭐 지금 12시간 넘어갔으니까 엊그제의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은 아셔야 될 내용,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보 공유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글 몇 자 적어가지고 뭐 이 재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판단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뭐 그 사람이 끝까지 왔다 갔으니까 고생했고 수고했고 이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정보는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뭐 날짜를 보면 12월 8일에는 두 사건이 또 정인이 동의를 해서 그런지 같이 해요. 1월 19일은 김판종만 일단은 잡혀 있어요. 그 시간을 따져 보면은 만 1년이 넘어갈 때 14차인지 15차인지 그게 진행이 돼요.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고소인들이 지금까지 떠들러 왔던 뭐 그 주심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633이라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1월 19일 날 하는 게 마지막 재판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음 그리고 이게 설령 유죄로 난다 손 치도 이거는 대법원까지 간다. 말도 안 되는 경우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공소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표현상으로 무조건 하고 이거는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제가 현금만 찾을 수 있다면은 현금으로 내가 금액적으로만 피해 금액을 복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은 뭐든 확실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겠는데 이거는 야매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식함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고, 그래서 저는 전공법으로 뭐, 저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대받아 칠 수 있는,
그리고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는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 몇 자 가지고 정보 공유할 수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 손 치면은 글로 그거를 쓴다. 3시간 짜려고 하면은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 글로 써도 뭐 그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딸랑 3줄, 2줄 해가지고 뭐 5줄 가지고 그걸 전부 공유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두 번째 하는 거지만은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재판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